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142회 부동산 건축 도시 콜로퀴움 특강이고요. 우리 홍춘욱 교수님께서 8시 반까지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춘욱 교수님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경제학 원론도 강의하고 계시고 돈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투자의 지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초빙 교수님이고요. 이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 파워 유튜브시고요. 전에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님도 하셨고, 그리고 전에 KB국민은행 딜링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홍춘욱 교수님께 호스트 권한을 넘겨서 우리 홍춘욱 교수님께서 강의 응고를 화면 공유를 해서 강의를 8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춘욱 교수님께 호스트를 넘겨드릴게요. 어떻게 넘기죠? 홍춘욱 교수님 혹시 거기서 화면 공유가 바로 되나요? 아직 안 됩니다. 제가 그러면 예, 호스트가 비활성화 하셨대요. 아, 그래요? 오케이. 이제 알았습니다. 기능을. 호스트. 됐습니까? 네, 활성화 됐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공유했습니다. 예, 공유했습니다. 예. 네, 잘 보이시죠? 네. 예, 잘 보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강의를 맡은 경영학과 초빙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홍춘욱입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 중에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강의 마지막 부분에 최대한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으로 인사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회 부동산 건축도시 콜로퀴움 특강, 어떤 부동산 정책이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방금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2년 전에 모 증권사 리서치 팀장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조그만 그 스타트업 자문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물론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주택금융공사의 토론회에 가서 이 자료를 발표하고 왔었는데 그 토론회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당히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다 모이신 토론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회의적인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시간 부분에는 Q&A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 7월 그러니까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제정된 다음에 전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부동산에서도 특히 임대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연초 대비 연말 현재 시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0월 달 기준이죠. 아직 11월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KB부동산 기준이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의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해부터 한 5년, 4년간에 걸친 안정을 멀리하고 급등세로 돌아서서 2년 누적으로 보면 한 18% 정도,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거의 20% 정도의 가파른 가격 상승이 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가격 상승은 2011년에 있었던 가격 상승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나타난 가격 상승이고,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주기로 지금 전세 가격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01년에 가격 급등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외환위기가 끝난 다음에 경제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전세가 급등했고, 이게
그 뒤 정부가 카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그 유명한 그 버블 세븐 장세를 만들었던 시기고요. 또 여기 2011년은 서울에 그 보금자리 주택 공급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20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했던 MB 정부의 정책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반값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다들 기다렸죠.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때 전세 가격이 급등했고 이 뒤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전세 가격이 상승한 게 결국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축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9.1 대책이죠. 9.1 대책을 통해서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시키는 정책들이 나오면서부터 신축이 공급이 감소하고 그게 결국 2013년, 14년의 가격 급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주기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번 전세 가격 급등은 입주 물량 감소도 좀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 변화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왜? 바로 그때부터 올랐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서울의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0월까지 이미 14% 올랐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17, 18% 정도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2006년 그 유명한 노도강 장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에 있었던 그 선거 때 있었던 장세들 그리고 2008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세들이 바로 이 노도강 장세라고 하는데요. 이 노도강 장세 때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급등 이후에 역시 또 1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올해 기록하는 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전세가 급등하고 서울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2018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이렇게 급등세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라는 게 뭐냐면 서울을 누르면 정부가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를 누르는 과정에서 전세가 옆에 같이 올라 버리니까 갭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렇게 됐죠. 예, 뭐 참혹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천에 저도 임장을 가끔 인천을 가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그 주택 공급이 가장 많은 데가 인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지금 이렇게 전년 말 대비 거의 30% 급등하고 있고 이 기세가 지금 안 꺾이니까 연말까지 2달 남았으니까 그 숫자를 더하면 35%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작년에 세종이 44% 오를 때 이게 말이 되냐 그랬었는데 인구 300만이 넘는 우리나라 세 번째 도시가 사실 지금 부산을 제칠 지금 직전이죠. 이 거대 도시가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공급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급등하고 있다는 건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예, 경기도가 예, 예, 전형적인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급등하고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가운데 이게 인천과 그리고 경기도로 확산되는 중이죠. 그래서 경기도가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거의 한 6년, 7년에 걸쳐서 거의 못 올랐거든요. 예, 그랬던 게 작년부터 지금 급등해서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수많았던 미분양이 지금 다 해소된 그리고 그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평택의 지지의 신도시라든가 명동 신도시도 다 지금 미분양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엄청난 불바다가 됐고 2006년에 아마 상승률 고점을 이번에 넘지 않을까 30% 정도는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이런 집계했던 시기 이후에 가장 강력한 주택가격 상승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도 오늘 그 모 토론회에서 주택금융공사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금자리론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죠?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해주는 정부 공기업이 주택금융공사인데 주택금융공사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주택시장이 그래도 한 8, 9월부터는 안정세로 돌아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부 다 다들 그 참가했던 민간 부문의 참석자들, 그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다들 망연자실했습니다. 아직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끔찍한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 차트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불바다가 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예, 더 무서운 차트가 되겠습니다. 예, 충남까지. 이게 참 예, 무서운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서울이 2014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충남은 공급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어디가 많았냐면 천안, 아산, 서산 쪽에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탕정신도시 아시죠? 예, 천안, 아산역 있는 그 탕정신도시 쪽에 공급 물량이 되게 많아서 미분양이 굉장히 심했고요. 특히 서산 쪽도 상당히 미분양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주택가격이 계속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서 올해 10개월 만에 11% 올랐고요. 아마 올해 연말이면 이 정도까지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에 늪에 빠져서 고생하던 충남까지 돌아선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바다다. 전국이 불바다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좀 끔찍한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주택가격이 급등했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 요인은 임대차 3법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한 집들이 나왔죠. 그러면 2020년부터 시작됐던 이런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한 집들이 계약을 한 게 언제 만기가 되냐 하면 2022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까지 결국 계약갱신을 통해서 안정된 집값, 안정된 전세 말고 일부 계약 물량 중심으로 해서 이 검정색 선이 나온 거거든요. 이 전세 가격 상승률이. 그러면 이게 현실화되죠. 내년이 되면 계약갱신 썼던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서 풀리죠. 그러면 이제 헤드라인 전세는 좀 진정되는데 대신에 통계에 안 잡히던 게 통계에 잡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전세가 빠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안정은 될지, 왜냐하면 표본 문제니까. 이런 문제로 이렇게 안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전세 가격입니다. 여기 전세 바닥 치죠.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렇죠. 이렇게 항상 전세 가격의 상승이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에 선행해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갭 투자를 유발하니까. 그리고 또 역전세난 리스크들 때문에 집을 사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세 샀다가 이 집이 경매 넘어가거나 그러면 자기가 손실이 발생하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전세 보증금이 대부분 담보가 그게 보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보증이라든가 또는 허그가 다 보증을 해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고액 전세 같은 경우는 서울 보증 말고는 제대로 된 보증이 없는데 이 보증도 요새 서울 보증이 안 해준다 그러죠. 아무튼 문제가 되기는 미래에 있겠죠. 아무튼 이걸 이렇게 정리해보면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고 있는 물량들이 내년에 풀린다 하더라도 안정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겠냐. 그냥 이게 급등한 채로 이러고 가지 않겠냐.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전세가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과연 집값이라는 게 잡힐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갭이 집값이 못 오르면 전세는 올라가니까 갭이 좁혀져 버리는데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잡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지금 걱정이고요. 물론 이거 어디 그냥 얼마 전 지난주인가요? KBS에 나가서 임대차 3법을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부동산을 잡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유튜브 댓글 보고 상처를 받았고요. 개정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정치 지형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격한 반응을 보면서 선거의 계절이구나. 이제 그만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그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반발이 심한 걸 봐가지고는 에고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임대차 3법 말고는 또 문제가 없느냐 이게 문제죠. 검정색 선이 뭐냐면 주택가격 상승률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면 주택 착공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호수 기준이고요. 면적 기준으로 봐도 뭐 비슷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이번 차트는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택가격 상승률,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택 착공 증가율은 같이 움직이죠. 왜 그러냐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다 잠깐 적어드리자면 분양가 상승,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분양가 상승, 완판, 미분양 해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값이 상승하면 미분양이 해소되고 완판되고 또 더 나아가서 분양이 잘 되는 걸 떠나가서 분양가도 인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건설 회사들이 분양을 늘려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죠. 땅을 막 팝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게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입주로 이어지죠. 그래서 입주로 이어지게 되는 시기가 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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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주택의 입주 물량들이 집중되는 시기가 오면 전세도 안정될 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의 탄력도 둔화되는 거죠. 뭐 마이너스 가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둔화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 2017년부터 주택 가격의 탄력은 좀 둔화됐습니다만 여전히 플러스가 계속 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택 착공이 17, 18, 19, 20까지 만 4년 연속 주택 착공 물량이 마이너스 20에서 30%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입주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은 인천 정도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부산이 입주가 많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정도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서 주택의 입주 물량들이 향후 1, 2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은 인천하고 부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별로 주택 공급이 없다 보니까 입주 물량의 씨가 마르는 거죠. 입주 물량의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임대차 3법 영향으로 급등을 하니까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잡으려면 뭐가 입주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여기다가 임대차 3법 뭐 개정하거나 폐지하자 그랬더니 뭐 강한 반발이 있고 이런 여건에서 부동산 시장이 뭐 이게 빠지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역사상 최대 상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꺾이겠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꺾이면 좋겠는데 이 꺾이는 게 플러스 레벨에서 이렇게 둔화되는 거일 가능성이 높지 마이너스로 쭉 빠질 것 같지는 않은. 왜? 공급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올해 들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가 지금 마우스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서 공급이 잠깐 반짝 회복되다가 여름부터 다시 꺾였어요. 그래서 9월달 통계까지 지금 업데이트되어 있는 건데 뭐 되게 지금 공급이 부진해요. 왜 공급이 부진하냐고요? 우리 뭐 다 알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2018년에 했던 9.13 대책으로 3기 신도시. 혹시 고양 창릉, 그죠? 그리고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이렇게 4대 그 3기 신도시가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거든요. 왜냐하면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산이나 창릉을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맛집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데 하나를 소개하자면 하남 교산의 마방집이라는 우리나라 100대 식당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 좋은 식당들 있잖아요. 좀 오래된 한옥들. 그러니까 그런 식당들이 쭉 즐비하잖아요. 그리고 고양 창릉 쪽으로 갈 때는 행주산성 국수집들 기억나시죠? 자전거 여행의 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가보면 문제가 뭐냐면 플랜카드의 숲이 나 절대 내 땅 못 내놓는다. 그러니까 대토라고 하잖아요. 자기 살던 땅을 다른 땅으로 바꾸는 게 대토잖아요. 이 대토를 못하겠다, 수용 못하겠다라면서 돼 있고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3기 신도시의 4대 지역이 단 한 군데도 토지 보상이 완료된 데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년 3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그잖아요. 3년 3개월이 지나도록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봐서는 LH공사가 돈이 없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토지 보상을 후하게 해주면 해결될 수도 있을 텐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주택 공급을 하라고 9.13 대책을 펼쳐놨지만 정작 LH공사에다가 증자를 해주진 않은 거 아닙니까? SH공사나 GH공사가 증자를 한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짜고 토지 보상이 짜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저항이 크고 저항이 크니까 이 토지 보상이 완료 안 되니까 예. 행주산성 토종떡 맛있죠. 저는 그 옆에 있는 한정식집을 좋아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가족 모임 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뭐 요즘은 좀 못 뵀다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전부 다 백신 맞은 덕분에 이렇게 거기 자주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토지 보상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죠? 토지 보상도 잘 안 되고 공공택지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 있는 규제도 되게 심한 편이고 그러니까 신규 주택 착공이 영 안 보이는 그래서 오 시장이 좀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이 재건축을 좀 추진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래봐야 1, 2년 단축되는 거에 불과해서 보통 재건축이 그 조합 설립 이후에 그 철거되는 게 갑자기 이런 갑자기 이래 안 떠오르는데요. 거기까지 보통 7년 보잖아요. 그게 4, 5년으로 단축된다고 한들 지금 우리 입주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착공의 감소와 연결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끔찍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있었던 금리 인상까지 하면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아무튼 물가도 좀 오르고 이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지금 금리를 인하합니다만 문제는 2013, 14년부터 금리가 되게 많이 떨어져서 그때가 한 3% 되던 우리나라 금리가 이번에 금리 인상해서 1%.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고점에서 한 2%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대출 금리가 오른다 그래도 그 신용 쪽 대출이나 이금융권 대출이 오르는 거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같은 금리들은 거의 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금리 여건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부동산을 자기 돈만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데 대출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여건에서 과연 또 더 나가 금리가 이제 막 인상된다고 하지만 이 금리 인상이 완만하게 이렇게 인상되는 과정이라면 금리 인상되는 초기가 오히려 주택 시장의 수요가 더 세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지금 대출 받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오늘 우리나라 국고금리가 급락했어요. 오늘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아공에서 발생한 누 변이, 코로나19 누 변이가 나왔는데 이게 백신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최근에 아마 남아공에서 확진자 숫자의 추이를 살펴보는데 전체 확진자의 80%가 누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누 변이가 아마도 지금 오스트리아랑 네덜란드의 락다운을 가져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발했던 그런 걸 일으킨 변이로 보인대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금리를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 국고금리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의 잣대가 되는 금리가 10년 만기 국고금리인데 이게 2.4였는데 오늘 보니까 2.1718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금리는 인상됐는데 시장금리는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0이 안 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온 일이고 이제 여기다가 이 파란 선이 뭐냐면 이건 이제 파란 선은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 토지 가격인데 왜냐하면 장기 시계열을 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파란 선이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상승률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0%.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운도 없고 실수도 겹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좀 적자하면 실수는 임대차 3법. 그렇죠? 거기다가
정부가 돈을 안 쓴 것. 그래서 신도시 착공이 지연. 이 둘이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라면 여기다 이제 저금리, 글로벌 부동산 붐. 이게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제가 한 군데 봤는데 중국 쪽으로 보이는 외국인 자금에 의한 부동산 매수도 굉장히 강하다. 이게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봤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딴 나라 다 오르는데 한국도 오르겠거니 하는 그런 자금들, 거기다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한들이 2002년 영주권제도 생기면서부터 돈도 모으고 하신 분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유동성은 엄청나게 글로벌하게 들어오는데 뭔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그런 답답한 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수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근데 이게 이제 정권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권 말이라서 뭐 이제 몇 달은 5달 남았나요? 5달도 안 남았군요. 5달도 안 남은 현 정부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맨 내년에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나올 텐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하자면 경기가 좋았던 것.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요인 같아요. 요 파란 선이 뭐냐면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고요. 그래서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월별로 한번 이렇게 찍어본 거다. 추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란 선이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요.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업들 실적도 좋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동행지수가 막 개선되는 시기, 상승하는 시기에 빨간 선 주택 가격이 급등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경기도 좋죠. 근데 지금 어때요? 끝부분 보십시오. 파란 선이 꺾였죠. 그래서 적어드리자면 경기 동행지수는 전체,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수가 경기 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보다 부동산 가격은 저는 탄력은 둔화된다. 이해되시죠? 선거가 있건 없건 누가 대통령 되건 상관없이 뭐다?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상승 탄력은 둔화됩니다. 왜 그렇죠? 예, 경기가 나빠지니까. 뭐 그러니까 급격히 나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탄력이 꺾였어. 아니 경기 좋아진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꺾여요.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지표가 그렇게 안 좋게 나오는 걸 제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내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탄력은 둔화된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가 일단 전망에 대한 요인들이고요. 이제 대책 뭐 이런 걸로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30분을 떠들었죠? 여러분들하고 Q&A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시간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일단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바로 뭐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뭐냐면 평균적인 가계가, 그러니까 중간 소득 가계가 중간 가격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측정한 것이죠. 이걸 바로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갔었던 그 주택금융공사가 바로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발표한 곳입니다. 상당히 주택금융공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어디냐면 부산에 있고요. 예, 그 공기업들 지방 보내는 혁신도시 보내면서 주택금융공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하고 오늘 밥 먹었죠. 물론 서울역으로 와서 그분들은 서울역 앞에 있는 사무소에서 이제 밥도 먹고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지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지표가 조금은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거가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부동산원 통계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원 통계가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하는 실거래가 통계에 비해서 부동산원 통계가 상승률을 절반도 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토론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원 통계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B 부동산 통계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그 KB 부동산 통계조차도 사실은 실거래가 통계에 비하면 그걸 제대로 반영을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부동산원 통계로 보더라도 역사상 최고치죠. 예, 살벌합니다. 빨간 선은 서울의 주택구의 부담지수인데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122인데 지금 173이고 제가 추산해 보니까 180 넘은 것 같고요. 요 기대로 가면 9월달 통계를 부동산원 통계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80이 넘고 지금 이번 달 통계가 그대로 이어져서 연말까지 간다고 가정하니까 연말 정도나 내년 초에 200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소득 가계가 중간 가격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를 측정한 건데 기준이 100이거든요. 100이 뭐냐 하면 전체 내 소득에서 4분의 1만 빚을 갚는 데 쓴다라는 게 가정인데 200이 되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 기준 한 명만 실직하거나 또는 아이 양육이나 육아관계 문제들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휴직을 하는 경우에 이 집은 연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적 가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이 비쌉니다. 경기도가 여기 파란 선인데 여기도 급등. 아까 보여드렸죠? 거의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연말 대비 30% 오르는 거 봤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이 경기도의 역사적 평균이 76인데 지금은 94. 인천은 과거 역사 64인데 72. 그리고 전국도 지금 역사적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버블은 아닌데 서울이 버블이고요. 다른 지역들은 역사적인 최고점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만 서울부터 연쇄적으로 지금 버블 레벨이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충 나왔죠. 현재 가격은 진정한 의미에서 옛날 선대인 씨가 책을 썼죠. 미친 부동산의 시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장난이고 지금이 진짜 버블의 시대인 거죠. 그러면 이 버블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금리 인상인데 이번에 했죠. 근데 이 금리가 상승할 겁니다. 상승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차트 한번 봐주십시오. 빨간 선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대출,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거의 안 오르고 있죠.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간들 이렇게 스파이크가 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금리가 바닥에서 팍 오르는 이런 스파이크가 좀 나지 않는 한은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완만한 상승 이런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죠. 금리가 급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단기 급등을 해야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국고금리가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데 모기지 금리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계대출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에 연동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과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빨리 폐지해야 될 정책,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가장 지금 빨리 폐지해야 될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폐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왜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청약 가점제가 결합을 하면서 로또 청약이 일상화됐죠. 그래서 주택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분양받으면 약 한 10억 정도가 떨어집니다. 대박이죠. 사실 세금 계산하면 로또 1등보다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당첨 기회가 높아졌지만 주택 공급자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사라지죠. 왜? 지금 저 고덕 그라시움인가요? 어디 둔촌주공, 죄송합니다. 둔촌주공이 지금 아직도 분양을 결정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둔촌주공이 왜 지금 분양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분양가를 좀 더 올려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기를 늦추면서 사실상 지금 후분양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의 벽에 부딪혔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 집행부 문제들과 겹쳐서 과연 내년에도 이 분양가를 결정해서 분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난항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2019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성화 안 되는, 특히 정부의 공공재건축 이런 거에 사람들이 거의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게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2021년 9월 15일부터 건교부가 얼마 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정했지만 이게 액의 3.4% 인상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비자 물가가 3.2% 오르고 있는데 분양가의 3.4%라는 건 사실 정말 이건 너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는 이 건설교통부가 바로 풀 수 있거든요. 법이 필요 없어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그러면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약 가점 제도죠. 청약 가점 제도라는 게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은 다 100%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국민평형 이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100% 가점제를. 다 60점, 50점 후반에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점을 100% 해버리니까 이 분양 가격이 억제되는 가운데 가점제가 강화되니까 2030 세대, 밀레니얼 세대들 입장에서는 주택을 자기가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0이 돼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갭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근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택 매수자의 분포를 조사해 보면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샀냐고 자금 출처를 조사해 보면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왜 전세를 끼고 사냐 물으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급등했으니까 서울에서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는 경기도에서 전세 살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해서 2년 뒤에 새로 전세를 계약하게 될 때 그때 이미 어마어마한 전세 가격의 인상을 용납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추가적으로 주인들한테 주느니 내가 그 돈을 가지고서 차라리 돈을 빌려 연끌해서 갭 투자를 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기가 되는 것과 내가 산 집의 전세 만기를 되도록 일치시켜서 그때 내가 집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하는 게 현재 현실인 거죠. 다행히 2021년 얼마 전입니다. 9월 8일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라는 그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주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특별공급을 1인 가구도 확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3기 신도시는 지금 기대가 꽝이잖아요. 아까 제가 다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지 보상도 안 됐는데 무슨 분양입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게 장난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건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이게 빨리 청약 가점제를 손봐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걸 아직 적극적으로 못 건드리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주택공급 확대 제도인데, 이 주택공급 확대 제도는 작년 8.13 대책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죠. 작년 8.13 대책 등으로 해서 주택공급을 무려 127만 원을 늘리겠다라는 야심찬 대책을 했는데, 그거 1년이 지난 지금의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니까 LH공사가 일단 땅 투기했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랄까요, 이렇게 추동력을 잃어버렸고요. 여기다가 주민 반발이 엄청 커서 뭐 가장 대표적인 데가 태릉 CC라든가 캠프 김 용지 같은 데들, 이런 데는 아예 뭐 발도 못 대고,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또 과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부 종합청사 이전했던 부지들 그런 데다 임대주택 짓겠다 그랬다가 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런 여건인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LH공사 증자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정부가 돈을 써야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복지를 하려고 그러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되게 어렵죠. 지금 완전 다 막아놨으니까. 그런 여건에서 놓고 볼 때 정부가 LH공사, SH공사, GH공사를 증자시켜주면서 정부가 토지보상금을 후하게 지급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급의 확대에 나서고 또 그 공급 확대에 나서게 되는 데 따르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 문제는 용적률의 상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고양 창릉 지역의 주택 공급안이 확정이 됐는데 지나갔군요. 그냥 말로 떼우겠습니다. 그 공급이 확정됐는데 고양 창릉지구 32,000호 중에서 17,000호가 임대죠.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고양 창릉 신도시가 GTX-A가 지나가잖아요. 창릉역이 생기는데 그 창릉역 인근은 임대주택만 공급하고 창릉역에서 도보로 걸어서 갈 수 없는 외곽 지역을 일반 주택들, 민영주택 공급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GH공사나 SH공사 분들하고 미팅하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정책을 펼쳐요? 역 근처에 고밀 개발을 하고 차라리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역 근처에 서부선은 홍대 입구 가는 거죠. 서부선이랑 GTX가 들어서는 그 좋은 교통의 요지를 주변을 컴팩트 시티로 개발을 하자. 용적률 한 400%에서 800% 주고 대신에 고밀 개발하되 주변은 전원으로 녹지를 많이 확보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 주변은 저밀 개발을 해서 거기는 지금 판교처럼 판교역 나가자마자 전부 그 LH공사 주택들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휴먼시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되게 층이 낮죠. 여기도 그렇게 개발되는 거죠. 저희 디자인안을 들고 미팅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주택 가격의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왜 신도시를 이렇게 개발하세요? 그랬더니 신도시를 회색빛 아파트의 숲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이 넘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유명한 세종시를 디자인하신 그분입니다. 세종시 한번 가보셨어요? 중앙 차선에 불법 주정차를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 차선에 불법 주정차 하는 도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딜 그렇게 하냐고요? 정부 종합청사 밑에 있는 도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자전거 도로를 다 깔았는데 대신에 주차장이랑 도로를 확보를 하라. 그래서 주차 지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세종시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세종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냥 왜 우리는 자꾸 옛날 존재하지도 않았던 농촌 공동체에 대한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뭐 디자인이 이미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 중이니까 아직은 디자인을 바꿀 여력은 있습니다만 또 아시는 것처럼 건설 도시개발 계획을 바꾸는 순간 이게 또 딜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강의 이 정도까지 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아님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예. 그렇죠. 세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 타이밍이죠. 이제 그게 정부가 금리도 인상하고 특히 최근에 그 전세 대출까지 옥죄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쭉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세력이 2030 갭 투자거든요. 근데 이 갭 투자가 레버리지가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자는 거니까. 다 빚입니다. 과연 이게 청산될 것인가? 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기 교수님한테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죠, 교수님. 예, 그러니까 잘 받았어요. 예, 잘 학생들한테 받았습니다. 공유해도 됩니다. 예, 아, 예, 저는 뭐 아낌없이 정부가 하는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뭐 이미 다 돌아다니고 있는 자료라서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 또 공급이 해결되려면 공급자들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센티브는 주지 않잖아요. 특히 여당 후보는 뭐 토지세 이런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는 거의 안 주시는 그런 정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야당 후보가 주택시장에 대해서 뭔가 탁견을 가지고 예, 공급을 뭐 확대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우투는 하나도 안 보이는 아무튼 저도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이 부동산 시장 관련돼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치권의 토론에 가서 학을 떼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LH공사, GH공사, SH공사 등등등등 그죠? 이 주택 시장에서 정작 토지를 공급하고 집을 공급해주는 그쪽 공기업 사람들하고 만나서 학을 떼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암 걸릴 것 같은 경험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새 근처도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 시장님이 새로 SH공사 사장님 임명하려는 그분도 예, 저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치하기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용인이 개판이죠. 이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용인의 마북리 쪽에 좀 인연이 있어서 참 많이 갔는데 끝내주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도시 교통이 개판입니다. 그나마 신분당선 개통되는 바람에 그래도 이제 그 신분당선 따라서 어떤 변화의 바람들은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참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가 결국 부동산이 수년 내, 1, 2년 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년 내 결국은 우리 경제에 다음번 불황을 일으킬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 유지 가능한 레벨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봐서 또 한 20%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연 한 10% 오를 것 같거든요. 왜?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물은 뭐 다 못하게, 팔지 못하게 전부 다. 양도세는 엄청나게 중과해놨지. 거기다 종부세는 때리지. 그런 과정에서 전세는 계속 줄면서 월세나 반전세로 가는 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주거 비용이 전세에 비해서 월세나 반전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거 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뭐 경제를 내수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겠죠. 넘어온 불황이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요거 이 파란 선이 이제 이렇게 될 때 언젠가 이렇게 될 텐데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빠지면 여기도 그렇죠. 경기 이렇게 빠지고 여기 경기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후행적으로 집값이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코로나 쇼크 때처럼 V자 반등해버리면 잠깐 조정받으려고 그러다 다시 올라가 버렸지만 뭐 어떤 불황의 패턴이 우리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냥 이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번 불황이 이렇게 격렬하게 오게 되면 상당히 강한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기를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빠지는 그런 경기 여건이라면 집값 탄력도 둔화되는 정도로 몇 년 더 갈 가능성이 있어서 버블이 정말 굉장히 더 걷잡을 수 없이 형성됐다가 결국 터지는 어떤 외부 충격으로 금리 급등을 유발할 충격들 환율이 급등하면 금리가 급등하죠. 아니면 뭐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금융권에 어디 문제가 생기든 뭐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다음번 조정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많이 부담스럽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저는 요 정도. 예, 강의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네, 좋습니다. 예, 교수님. 혹시 네, 그리고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예. 혹시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홍춘욱 교수님께 추가로 질문하고 하실 분 계신가요? 음소거 해제 버튼 누르시고 육성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남기셔도 돼요.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 홍춘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자료는 제가 녹화를 했고요. 이 자료는 동영상과 홍춘욱 교수님께 저에게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저희 자산관리학부 홈페이지에 올려놓게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 자산관리학부 홈페이지에 특강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네. 10일 뒤면 이제 기말고사 온라인 시험 보는데 편하게 보세요.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저녁 불금입니다. 편히 쉬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교수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됩니다.